안녕하세요. 모빅베어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 하나로 철학은 시작됐고 비트코인을 믿은 누군가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11년 전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새 아이의 가장이었던 한 남자는 학부모님들에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믿고 자신의 삶을 걸었죠. 그는 오태민, 지금은 비트코인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후회나 자만이 아니라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안다고 느끼는 그 감각,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한 점, 담배 파이프 그림 아래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인데 왜 파이프가 아니냐고요? 그건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 내가 보는 세상, 그건 실제일까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모델일까요? 우리는 현실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세계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내 안에 들어온 모형, 그리고 나는 그 모형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밤하늘의 북극성, 우리가 보는 그 빛은 사실 수십만 년 전의 것. 그러니 지금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흔적이자 시뮬레이션된 이미지입니다. 이건 마치 플라톤의 동굴과도 같아요.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의 그림자만을 보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의심했죠. 나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현대의 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계가 매트릭스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놀라운 건 그게 진짜든 아니든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넘어선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빨간색은 존재할까요? 사실 빨간색은 빛의 파장을 해석한 뇌의 착각일 뿐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진동하는 공기, 그리고 그걸 감지하는 뇌.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 해석된 현상입니다. 이걸 칸트는 표상이라고 불렀고 철학은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를 절대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철학자들은 여기서 진화론적 인식론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잘못 인식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어느 정도 실제와 맞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색이 존재하고 소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콜라인 줄 알고 흑맥주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순간적으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실험. 우리의 뇌는 예측한 것과 실제 들어온 것이 다르면 혼란을 느끼고 그때부터 수정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인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뇌만이 아니라 혀, 눈, 손, 몸 전체가 세상을 더듬으며 배워갑니다. 철학은 늘 묻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아는가? 그 질문은 불안하고 회의적이지만 오태민 작가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그래도 우리는 실제를 조금씩 더듬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듯 우리는 세상을 만져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철학은 와인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음악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철학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건 우리가 진짜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향한 여정은 11년 전 한 남자가 비트코인을 믿었던 그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안다고 믿었고 행동했고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이고 그게 인식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철학이 현실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 질문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늘 부동산, 주식, 정치, 경제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시달리니까요. 하지만 철학을 통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조차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닌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낙관론은 종종 무너집니다. 사람은 개인으로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이 되면 감정, 소속감, 편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주식 광풍, 팬덤 전쟁, 전쟁 지지, SNS의 집단 공격.
우리는 그런 예를 매일 목격하고 있죠.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국가라는 구도나 금융 시스템 같은 초집단적 구조에 적응한 적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정책도 무리 행동과 게임 이론이 섞이면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리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간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금융, 글로벌 게임 이론의 시대, 대출 규제 하나에도 전 세계가 요동칩니다. SNS의 한 문장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출렁이죠. 이런 시대에 철학은 무기력합니다. 진화도 예측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1년 전 오태민 작가는 어떻게 비트코인에 대해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 무지 속에서 한 가닥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굴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밧줄 하나를 더듬으며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끌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중심점, 종착점, 혼돈 속에서도 결국 하나의 패턴으로 수렴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 그게 끌개입니다. 그러니 끌개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굴 속에서 드디어 진짜 밧줄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끌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포와 철도입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천년의 요새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은 대포라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중세의 절대 요새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 장인이 만든 대포로 이 요새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역사는 빠르게 바뀝니다. 조총, 전국시대, 임진왜란까지 방어보다 공격이 더 싸지는 기술이 봉건제를 붕괴시키고 국민국가의 탄생을 이끕니다. 대포는 물리적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1860년대 남북전쟁, 북부는 철도망 덕분에 승리합니다. 철도는 병력과 물자의 이동 속도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죠. 철도 이전에는 병창기지, 즉 식량 창고를 기습하는 것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그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보급이 자유로워졌고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철도는 국가를 통합시켰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중앙통제로 국민국가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대포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로컬 통화를 아무리 막아도 스테이블 코인 하나면 국경이 뚫립니다. 국가가 쌓아온 금융의 성곽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을 더 쌓는 게 아니라 공격이 너무 쉬워진 시대입니다. 중세의 성은 고비용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대포는 저비용 공격으로 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들은 화폐 주권과 자본 통제를 지키려 애쓰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나면 그 모든 노력은 무력해집니다. 공격이 싸고 방어가 비싸면 역사는 바뀝니다. 과거 철도가 물류를 연결했다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자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현대의 철도입니다. 통화 정책, 자본 규제, 국경의 의미는 점점 폐색합니다. 한 국가의 금융 경계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포가 봉건제를 끝냈고 철도가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민국가를 뒤흔드는 새로운 끌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단위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금융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의 국경이 무너진다는 것, 그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입니다. 바로 금융의 세계 정부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현재 국민만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미래의 국민까지도 징집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세금까지 국채로 당겨서 전쟁을 치르죠. 이런 금융 능력이 있었기에 영국은 제국주의의 승자가 되었고 미국은 지금도 패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3요소는 산업 역량, 금융 시스템, 국가 이념입니다. 산업 역량은 무기, 물류의 생산 능력이고 금융 시스템은 미래 자원 조달 능력이며 국가 이념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정체성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국가가 바로 미국. 그래서 미국은 지금의 최강 국민국가입니다. 대포와 철도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구조. 그게 바로 끌개입니다. 그 존재를 안다면 모든 변수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끌개 하나로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가는 철학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국가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끌개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를 지키자는 건 F 앞에서 성곽을 더 쌓자는 얘기이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이 싸고 방어가 비싸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로컬 통화는 점점 무력해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공격은 점점 강력해지죠. 트럼프의 재등장, 끊임없는 개혁, 탄핵, 선거, 시위, 요즘 세상 왜 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까요? 표면적으로는 매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우여곡절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을 끌고 가는 방향의 힘, 즉 끌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를 끌고 가는 끌개는 무엇일까요? 답은 지니계수에 있습니다. 지니계수, 사회 내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끌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득은 두 종류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자본소득. 문제는 이 자본소득의 대부분을 노인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자본소득이 많아질수록 불평등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자본의 주인은 근로소득 없이도 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령자들입니다. 자본주의는 성공했습니다. 성장은 이루어졌고 부는 축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공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자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젊은 세대에게 절망만 남깁니다. 바로 성공의 저주에 걸린 것이죠.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본이란 정보이고 질서이며 지식의 축적입니다. 800년 역사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 그건 수도사들의 자발적 착취가 만들어낸 지식 자본의 결정체였습니다. 진짜 자본은 세대에서 세대로 축적된 정보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다가 성공의 저주에 걸린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케인즈는 말했습니다. 연금 생활자의 안락사. 물론 이건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자본만으로 사는 계층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계속 나오고 노인들은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본은 사회를 조용히 장악합니다. 청년들은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집값은 넘사벽, 주식도 코인도 불안정, 노동으로는 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연금 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금은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듭니다. 국가는 어떻게 이 구조를 유지할까요? 답은 단 하나, 인플레이션. 국가는 고령화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숫자로는 지켜지지만 실질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청년 세대에게 조용히 전가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국가의 효율적인 거짓말, 사회 전체의 리셋 버튼이죠. 우리는 지금 매일의 뉴스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정치, 경제, 집값, 전쟁, 증시, 환율.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변화, 너무 복잡한 현실.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방향을 끌고 가는 힘을 보라. 그게 바로 끌개입니다. 대포는 성을 무너뜨렸고 철도는 국가를 바꿨으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성공했고 그 성공은 노인의 자본소득이라는 끌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빼뚫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를 보고 있는가? 오태민 작가는 그 밧줄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형태였고 철학적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끌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현실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은 어둡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철학을 통해 그 어둠 속에서 밧줄을 더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끌개를 보고 있습니까? 모빅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